네, 2021년 4월 25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었죠. 그 비판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득이 될까 실이 될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 가운데 누구를 친구로 볼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후반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우리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NIT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고 그 내용이 4월 21일자 뉴욕타임즈에 보도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다. 그렇게 문 대통령은 얘기했고요. 그러한 요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요구였다라 그랬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 내내 표류하던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죠. 네, 1년 정도, 1년 이상 끌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라고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쨌든 스몰딜을 주고받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걸 하면 미국도 이걸 해주고 스몰딜을 하는 거, 이러한 단계들이 미국의 상응하는 양보와 잘 맞아 들어가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에게 더욱 소중한 자산들이 제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미국이 하나 양보하고 또 북한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ICBM, 북한의 ICBM 같은 것들, 북한이 매우 소중하게 하는 것들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북한의 ICBM을 제거하는 것은 김정은이 결정한 사항이죠. 근데 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가면 완전한 비핵화로의 과정이 불가역적이 된다. 이렇게 서로 스몰딜 하나씩 하다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죠. 북한 비핵화라고 안 하니까 이분은 CVID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외교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남북 교류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회담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북한이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그 판문점 19년에 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스톡홀름에서 양측 실무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졌죠. 미국 간에도 공식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간의 회담을 다시 하라라는 축으로 이렇게 권유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 그랬습니다. 변죽만 울렸다. 글쎄요. 이건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외교적인 용어인데.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실패를 경험 바 있기 때문에 실패 토대 위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간다면 양측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하노이 노딜이 있고 났죠. 아주 그때 김정은이가 개망신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후 판문점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도 만나려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미국 측이 딱 막아버리고 김정은하고 트럼프만 다시 만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문 대통령은 미국 간의 회담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쿄올림픽을 무대로 남북 회담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가 지금 와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 때문에 이렇게 바이든 정부한테 권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라고 하는 거. 저는 계속 지금 한반도 비핵화, 우리도 뭐 비핵화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완전 비핵화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인가요? 중국도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고 한데, 북한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핵공유 같은 걸 해서 전략핵을 갖고 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회담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그건 뭐 우리 모든 정부가 동의해 주고 있는 문제인데, 좀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한반도 비핵화선은 깨졌다라는 말을 왜 못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진전에 역사적인 대통령을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건 실수가 된다 라고 또 지적했습니다. 그건 뭔가요? 트럼프가 남북, 그 다음에 미북 교류에 큰 기여를 했는데, 하노이 노딜,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김정은 망신 주면서 다 끊어버린 거는 불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말고 계속 미북 관계를 이어가라, 그럼 남북 관계도 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깔고 있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죠. 결정자는 김정은이 하고 바이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미중 간 갈등이 비핵화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북한과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에 중국과 협력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무 문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건데 중국을 용인 안 해주는 거잖아요. 또 중국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팽창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협력이 될 수 있는 소재입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국익이 그런 거라면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문 대통령 외교 노선이 대한민국에 진짜 국익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을 도와주는 건지 헷갈리는 면이 많아서 저는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되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메일로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한 군사적 박이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 네. 문재인은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 그러나 미국의 장기간 바가지를 씌운 건 잘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 하기야 뭐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 뭐 그런 표현들을 했으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하도록 했다. 미국 국익에 충실했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우리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수십억 달러를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가 반발을 하니까 친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트럼프를 미친 놈, 단단히 미쳤네, 노망난 퇴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왕 문재인, 최고의 협상가, 이렇게 칭찬들을 하고 있답니다. 한 네티즌은 최고의 협상가인 트럼프를 가지고 논 문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협상가다라고 그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았고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 인상도 하지 않았다. 국익을 위해 미국에도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기억 남는 거는 19년 6월 말에 판문점에서 다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끼려고 판문점까지 갔는데 태극기까지 들고 갔었죠. 근데 미국 경호원이 딱 막으면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마지막 만나는 게 있었습니다. 글쎄, 누가 끌려다녔나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NIT와의 회담에서 한 것과 관련해서 바이든님 노벨 평화상은 당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 관계 잘 가져서 바이든 노벨 평화상 받으라, 그런 거죠.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미북 대화가 돼서 남북 대화가 돼서 북한과 교류를 하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 전략이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깨버린 게 하노이 노딜이었다. 미국이 더 큰 대공작을 했다. 네. 그때 이제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짜고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는 공작을 했다고 제가 한번 기사를 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여전히 미국이 알아차린 작전을 다시 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는 남은 임기 동안 반대당인 바이든에게 점수를 따야 한다. 트럼프에게 배은망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기회는 이것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꼭 대선에 이겨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본심이 트럼프에게 배은망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기회가 이것뿐이다.
트럼프를 배신하는 것이 비난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 자평이겠죠. 뭐 이렇게 네티즌들은 떠드는데 청와대는 조용합니다. 근데 지난 3월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바이든 정부의 외교팀은 트럼프 전 정부를 포함한 전직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서 쭉 의견을 듣고 있죠. 저는 좀 관심 있게 본 게 지난 4월 16일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짧게 회담을 했습니다. 몇 차례 짧게 자꾸 뭐 다 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처럼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가 총리가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를 상대로 화상연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선두에 서서 행동할 결심이 돼 있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스가가 김정은이를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겠다 의지를 갖고 있는데, 뭐 바이든은 얘기가 없는데 스가가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엔 대북결의 위반이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CVID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도 매우 강조했습니다. 스가가 이렇게 하는 걸 쭉 지켜보면 일본 입장에 서서 그렇지 한국의 보수파들이 해오는 주장과 비슷한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 이제 대통령이 미국을 갈 텐데 거기서 어떤 논의가 될 것이고 뭐가 될 예측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스가가 이제 4월 16일 날 저렇게 얘기했었고, 그 전인 4월 2일 날 미국 애니아폴리스, 우리를 얘기하면 미국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를 앞두고 백악관 측은 아마도 최근 우리가 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죠. 일부도 검토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 3월 25일 쐈으니까 4월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그걸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확산 문제와 장내 외교의 영역, 방위 등 대북 정책의 모든 면을 논의할 것이다. 코로나19 등 북한의 국내적 사정도 논의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의외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좋은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비롯한 북한의 외교를 의제 중에 하나로 거론한다.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여전히 압박합니다. 바이든 정부도 압박하는데, 그러한 중국을 상대로 북한이 어떤 외교를 할 건지 지켜보겠다 그랬고, 재검토에 관해 보다 배갈적으로 우리의 진전 상황을 알리는 심층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쭉 지금 대북 정책을 재검토했는데 거기서 또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거를 한국과 일본에 알리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지난 3월 말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시에 같이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2 회담을 했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쪽, 린치핀으로 평가하며 동맹을 강화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은 우리 정의용 장관을, 외교부 장관을 중국으로 불러서 한국과 2+2 회담을 하자라고 했고, 우리도 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복잡한 게임이 벌어지는데 중국도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17년 미국 타임스 주간지에서는 문 대통령을 리고시에이터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표지 모델로 쓴 적이 있습니다. 저 질문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가였나요? 제가 기억하는 2017년 북한이 굉장히 위협을 가했을 때, 그때 굉장히 대단한 도발을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 대통령 겁먹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2018년 초에 열리는데 열리냐 안 열리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때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막 그랬습니다. 미국이 보장하겠다, 보장해준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고. 그러다가 2018년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한민국과 대화할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부터 비로소 뭐 북한과 협상할 수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이 니고시에이터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 솔직한 판단은 NO랍니다. 그런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 하지만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열어준 그 틀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로
김정은을 만났던 트럼프는 하노이 노딜로 단박에 엎어치고 매치고 해버렸어요. 김정은이를. 그리고 판문점 회담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그때 보면 아주 기로 누르는 게 보이던데,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가 꽁꽁 숨어버리고 여정이가 나왔거든요. 다시 은둔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오히려 협상가라고 보입니다. 뭐 아까 저 친문 사이트에서도 대단한 협상가인 트럼프보다가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사실 트럼프가 대단한 니고시에이터죠. 이번 대선에 져서 그렇지.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트럼프 정부하고는 안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데 승리를 한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똑같이 중국 봉쇄를 여전히 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FOIP,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전략에 참여해라,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와 똑같이 CVID, 완벽하고 불가역적인 핵 비핵화를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불편해진 건 중국이 끼어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2+2 회담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폄하했어요. 그러한 문 대통령을 바이든은 어떻게 볼까요? 좋아할까요? 저 사람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폄하하네, 배신하네, 이렇게 볼까요? 배신한다고 보게 되면은 바이든은 트럼프와 같은 입장에 설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거 자체가 미국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는 글쎄 득이 될까요?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 자서전에 스키초프레니아,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뭐 앙천돼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죠. 그런 존 바이든 정부에서 안보보좌관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들도 정보를 좀 쭉 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CIA를 비롯한 여기 국무성 직원들도 많은 보고를 올릴 테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미일 안보협력 재확인입니다. 1952년에 맺었다가 60년에 재개정한 미일 안보 조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역시 한미 관계도 만나면 한미 관계를 규율하는 거는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 틀 위에서 쿼드 플러스에 한국에 들어올 거냐, 미국의 백신을 한국에 빨리 도입할 수 있느냐, 또 미국과 북한이 교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마이너하게 이야기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큰 한미 간의 빅딜이 된다면은 우리가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협상에 들어가서 CVID 문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교환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글쎄, 그걸 못한다면은 한미 간에 뭐 크게 엮이는 게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만남을 앞두고 어떠한 기대를 밝혔고, 그 기대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폄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NYT는 마지막에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의 깊은 불신을 감안하면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문장으로 문 대통령한테 하나의 충고를 해줬습니다. 저도 이거는 반입니다. 네. 자, 이 작은 나라가 대국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 외교가 북한도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게 이제 386 주사파들의 생각, 대미자주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너는 내 동맹이니까 자꾸 짐을 주는 쪽으로 가면 역효과가 납니다. 명분을 잡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저는 그걸 해냈던 사람은 영국의 처칠 총리로 봅니다. 처칠 총리가 2차 대전 중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를 타고 가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의 지원을 확인받는 대서양 선언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때 대영 제국은 굉장히 센 나라인데 미국의 국익을 맞춰주고 명분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미영
동맹이 확인되면서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참전해서 영국이 살아남게 되고, 그게 이제 미영 체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처칠 회고록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하시는 분들 386도 한번 읽어보고 좀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영국이 그 당시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처칠이 루즈벨트를 만났을 때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거의 엎어져서 절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이승만 대통령 전쟁 치르고 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한미 방위 조약을 받아냈을 때 어떻게 미국을 잡았는지 그 연구를 하십시오. 한미 동맹 받아낸 전략. 미국에 이익을 주고 명분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원하는 쪽으로 강대국을 움직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대미자주 노선을 딱딱 걸으면서 할 말 하겠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단연코 백전백패한다,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미 얘기하는 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